무협 토크 주화인마 제 16경. 막힌 혈이 거꾸로 뚫리는 팟캐스트 무협 토크 주화인마 신조 협력편 16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작과 진행을 맡은 한치고요. 중세문학 연구자 야부님과 동주 대엽님 그리고 2-3회 대엽님 같이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동주입니다. 네. 오늘은 진도 빼기 특집으로 꾸며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계속 고묘에 갇혀 있어서 어두워요 지금. 그래서 어차피 스토리야 다 아시는 거고 아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일일이 다 설명드리는 거는 재미가 없고 쭉쭉 넘어가서 그래서 아무튼 그 고묘에서 이렇게 잘 재밌게 지내다가 나오죠. 그래서 육무쌍과 그 양과가 만나가지고 티격태격하면서 그 만담을 즐기면서 노는 장면이 재밌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양과가 홍릉파랑도 그랬지만 육무쌍하고도 육무쌍은 양과를 바보라 부르고. 일단 곧까지 가는 게 이제 그 고묘를 나오죠. 이막수가 쳐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이막수가 쳐들어와서 고묘를 탈출을 같이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다용서까지 다 내리고 다 포기했던 상황에서 결국에는 더 그쵸. 숨겨진 통로를 찾아서 강한 무공과 숨겨진 통로를 찾는 그런 약간 좀 그러니까 우연적인 이막수가 쳐들어온 상황에서 단용석을 내리고 출구가 없다고 생각한 상황에서 사실 숨겨진 출구가 있었고 그 출구에는 마침 구음진경이 새겨져 있었고 그 구음진경을 익히면서 나온 거죠. 죽으려고 관에 누웠는데 죽을 길이 곧 살 길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오해가 생기는 큰 장면이 있죠. 윤지평이 오해라고 하면은 윤지평과 견지병을 분할하게 되는 가장 강력한 장면. 그게 뭐였을까요? 윤지평이 소용렬을 겁탈하는 장면이죠. 네, 저희가 그 장면을 전혀 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얘기를 하자면 구양봉을 또 만나게 되고 소용렬과 함께. 근데 그때 구양봉이 양과에게 무공을 또 다시 전수를 하게 되면서 너는 듣지 마라 하면서 소용렬을 조금 혈도를 눌러서 풀밭에 눕혀놓고 구결을 전수하고 뭐 이런 과정 겪게 되거든요. 근데 그 혈도가 찍힌 소용렬가 못 움직이는 상태에서 그렇죠. 눈도 가려두고 이렇게 했을 때 양과랑 구양봉은 딴 데서 무공 수령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 상황에서 그걸 발견한 견지병이 덮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덮쳤는데 소용렬은 양과인 줄 알고 양과의 접근이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또 오해가 비롯돼서 그래서 소용녀의 수궁사가 사라지죠. 드디어 안타깝구나. 수궁사 얘기가 한번 이 수궁사라는 게 단어 자체도 되게 재밌거든요. 수궁이 지킬 숫자예요. 그리고 자궁궁자. 그러니까 집을 지키는 그 뭐 염사, 주사라는 뜻이거든요. 주사사자. 이게 지금 모래의 일종인데 기본적으로 수궁이라는 단어가 이게 딱 그냥 한자 그 자체로 풀이를 하면 집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여자의 집을 지키는 것이 그 외적에 의해서 이렇게 함락당하면 수궁사가 사라지는 거죠. 그 찍힌 점이. 근데 문제는 이 수궁이라는 말이 단순히 그런 한자를 이렇게 조합한 단어가 아니라 이게 도마뱀 이름이에요. 수궁이라는 단어 자체가 도마뱀과 비슷한 이런 작은 이런 꼬리 달린 네 다리 달린 그런 도마뱀 그렇군요. 이름이 수궁입니다. 그 수궁이라는 그 특별한 도마뱀을 그 주사나 뭐 이런 다양한 약재를 사용해가지고 같이 진흙처럼 뭐 무시처럼 새겨 넣은 거죠. 개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막 이렇게 분쇄해가지고 진흙처럼 갠 다음에 처녀의 팔에 찍어두면 이제 은은한 빛을 띠면서 그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결을 잃으면 그 점이 사라진다는 얘기죠.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말도 안 되는 미신인데 그렇죠. 옛날 남성들은 이런 거를 좀 중시를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 장르 소설 보면 그런 내용 진짜 많아요. 수궁사가 사라졌는데 이제 남편에게나 부모에게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찍는 거지. 이게 외형상 이렇게 구분이 안 되게 잘 찍는 거지. 근데 그렇게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거든요. 사실 양과에게는 자기 아버지도 만났죠. 자기 사랑하는 사람도 옆에 있죠. 그러니까 아끼는 사람도 그때까지는 뭐 연인의 관계로 생각하고 있진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제 견지병의 그 겁탈신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오해가 싹 터서 소용료도 떠나고, 그리고 그 발단을 만든 구양봉은 언제나 그랬듯이 하면서 미친 소리 하면서 어디론가로 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러니까
그 소용료는 양과랑 관계를 한 줄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양과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양과는 모르니까 무슨 얘기 하는 거냐. 소용료 입장에선 빡칠만 하지. 빡칠만 하죠. 자기랑 잔 남자가 자기가 사랑해서 잔 줄 알았는데 온라인처럼 지금 그냥 엔조이였어 우리 그런 거잖아. 네, 맞아. 그런 완전 나는 진짜 뭔가 부부가 커플이 된 거라고 생각하는 육체적 그 관계를 맺었는데 막 평소처럼 나를 쌉으로 대하고 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냐 대하면 여자 입장에서는 저 남자는 나에게 원한 것이 몸뿐이었구나. 맞아, 진짜 그런 뭐 오해. 이런 식으로 생각되니까 소용이 입장에서 완전 열받지. 그렇죠. 양가 입장에서도 막 분통이 터져. 그렇죠. 나는 진짜 왜 나한테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이게 나는 전혀 사태를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견지병 때문에 둘 사이의 관계가 좀 꼬였죠. 그렇죠. 견지병과 구양봉 때문에 그 생겼는데 이제 그 이후에 그러니까 양과의 현 상황은 육무상을 만나기까지의 상황은 모든 걸 다 잃은 거예요. 순간적으로 또 자기 사랑했던 사람들도 다 떠나가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양과가 멋진 게 나중에 견지병과 관련한 그런 스캔들이 그 겁탈이 다 까발려지죠. 까발려져도 보통 옛날에 찌질한 남자들은 그런 거를 용납을 못합니다. 그렇죠. 나 이외에 다른 남자를 이게 설령 그게 바람을 필 게 아니잖아요. 겁탈을 당했다 하더라도 가령 뭐 예전에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끌려가가지고 환양년이 됐던 온갖 고생을 한 자기들이 지키지 못해서 자기 남자들이 무능해가지고 여자들이 끌려간 거잖아요. 예전에 우리 일제강점기처럼 그렇죠. 그 위안부 할머니들처럼 그러면 이게 부끄러움을 느끼고 이게 해야지. 우리 보통 찌질한 남자들은 그 여성들을 막 이렇게 돌팔매질하고 맞아요. 막 모욕하고 침뱉고 예전에 환향녀라고 해서 그게 욕처럼 환향녀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반면에 양과는 이 역시 캐릭터가 대범하고 그런 거에 신경 안 쓰는 사람이잖아요. 왜냐면 자기가 소용료를 사랑하고 소용료가 나를 사랑하잖아.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같이 있잖아. 그 이상 바랄 게 없어요. 너 옛날에 어떤 남자 만났어? 몇 명이나 사귀었어? 그런 거 물어보면 얼마 찌질해요. 무슨 이런 거 안 묻는다고. 근데 거기에 견지병에 대해서 막 이렇게 질투하거나 그런 거 없다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이 다른 게 이제 저희가 오늘 육무상을 만나는 얘기로 이어질 건데 육무상을 만나서 하는 행동을 보시면 양과는 일편단심주의자처럼 보이지만 약간 자유주의자가 아닌가. 아니 중간에 양과가 그래도 한 번씩 다 잡아요. 이러면 그렇죠. 그런 소연이를 생각하면서 다시 울적해지고 그런 게 한 두 줄씩 들어가니까 맞아요. 용서할 수 있다. 양과가 기본적으로 성향이 이게 일편단심 캐릭터는 원래 아니거든. 캐릭터 자체가 이 위소보처럼 경박하고 여자 좋아하고 밝히고. 맞아. 사람이 기본적으로 경망하고 가벼운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홍릉파나 뭐 육무상이나 뭐 정영이나 나중에 그 곡주의 그 절정곡의 그 딸 있잖아. 그 공손노각이나 뭐 심지어 곽양까지. 그래서 곽양은 너무 로리타 아니야? 그러니까 애기일 때 내가 그런 거 되지. 그래서 구판에 보면은 그게 단적으로 드러나는 챕터명이 있는데 가는 곳마다 미녀라는 챕터가 있거든요. 양과의 심정을 반영하는. 그러니까 양과는 기본적으로 스타일이죠, 이렇게 곽정 같은 캐릭터조차도 여자들한테 인기가 없지 않았는데. 그렇죠, 뭐 사실. 양과는 워낙 잘생기고 말주변 좋고 맞아요. 말을 재밌게 하잖아. 그 사람이랑 있으면 즐겁고 자기가 뭔가 존중받고 있는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자기를 잘 케어해줘. 그때 그 순간에 모든 여자들에게 다 헌신적이야. 이게 전형적인 카사노바 아닙니까? 일당도 잘하고 모두에게 헌신적인 거예요. 모두 각각의 사랑이 다 진심인 게 카사노바거든. 양과는 기본적으로 그래요. 나중에 맞아요. 이제 소용료랑 헤어지고서 이제 정영이나 육무상에 대해서 혹시라도 그 사람들이 자기 좋아하는 거 아니까 혹시라도 자기 마음이 흔들리거나 그 사람들 괜히 기대를 해봤자 자기는 소용료 기다려야 되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우리 의남매를 맺자. 그래서 정영과 육무상이 막 실망하고. 그러니까 희망 고문을 하지 않겠다. 그렇지. 그러니까 양과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거야. 그러니까 어렸을 때 경망함이 16년간의 그 소용료랑 헤어진 슬픔 때문에 급성장하죠. 양과가.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추파를 안 던져요. 그때부터는 16년 동안은. 왜?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러 번 나왔던 얘기지만
그 인피 가면을 쓰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쓰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워낙 잘생겨서 그냥 맨 쌩얼로 다니면 곳곳에서 여자들이 자기한테 다 반할 거거든. 그래서 그거를 차단하고자 추악한 이런 외모의 가면을 일부러 쓴 거예요. 그거는 양과 입장에서는 여성들을 배려한 거예요. 천하의 강호의 여성들을. 자기에게 반해봤자 너네에게 국물도 없으니까 이 인피 가면 보고 나를 이렇게 멀리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곽양은 반하잖아. 그쵸. 그 못생긴 추악한 외모에도 불구하고 그 눈빛은 가릴 수가 없잖아. 그리고 나오는 품격이 있지 않습니까? 품이 그 외모로 가려지지 아우라가 않아. 있지. 그치. 그러니까 곽양은 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그 수많은 대단하네. 이제 과정들이 있는데 오늘 그 첫 얘기가 이제 육무상 얘기를 하면서 육무상으로 건너뛰어 네네. 육무상으로 건너뛰어 보죠. 그래서 네네. 그 겁탈당하고 소용료와 빠이빠이 한 이후에 육무상을 만나게 되는데 그렇죠. 그게 흰 옷을 입은 소녀, 예쁜 소녀를 쫓게 되다가 육무상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둘 사이의 관계가 완전 재밌어요. 네. 육무상은 바보라고 계속 부르고, 그리고 양반은 바보인 척하죠. 신부라고 계속 부르죠. 중간에 사건이 한 번 네, 있었고, 위기를 타파하기 또 위해서. 이렇게 도망치는 과정에서 거지들, 개방의 거지 무리들을 또 만나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서 티격태격 벌어지면서 그 육무상도 원래 육립정의 딸이죠. 딸. 네, 딸이죠. 아 딸이 아니라 맞죠. 사촌. 딸이고 정영이 사촌이죠. 아 그러네 육무상. 그래가지고 정영한테 그치. 맞아. 줬고 했었어요. 육무상이 육립정의 딸이지만 나중에 이막수에게 납치당해가지고 이막수의 고묘 무공을 전수받지 않습니까? 네. 매우 이제 기초적인 수준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양과 육무상은 같은 문화의 그렇죠, 사실. 그 제자들이에요. 맞아요. 고묘파 사람들이야 다. 네네. 그런 와중에 그 개방의 거지들과 싸우면서 고묘파의 무공이 등장합니다. 네. 그 등장하는 무공 이름이 우리 계속 나왔던 그 미녀권법. 되게 촌스러운데 미녀권법이라니. 무공파 무공 중에 제일 재밌는 무공 중에 하나죠. 근데 이게 재밌어요. 네네. 옛날에 읽을 때도 이 미녀들을 이용해서 권법을 만들었다니. 잘은 모르겠지만 뭔가 있어 보이고 신기하고 우스꽝스럽고 재밌잖아. 뭔가 자태가 고울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재밌어. 맞아, 그래서 재밌어요. 근데 나이 들어서 보니까 이게 단순히 미녀권법으로 그냥 이렇게 희화하고 우스꽝스럽게 만들어낸 권법들이 아니라 다 고사가 있고 초식마다. 그리고 다 역사적인 뭐 이런 문학적인 이런 출전들이 다 있고 각각의 맥락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 사자성어로 만들어진 권법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사자성어가 다 고사이고 네. 그 고사를 활용해서 무공 초식으로 응용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연결시켜서 살펴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오늘은 그걸 한번 좀 그거를 제가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네. 같이 좀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 등장하는 초식이 네. 초선 배월. 초선. 초선. 많이 들어본 이름이네요. 초선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초선입니다. 삼국지의 네. 초선. 그렇죠. 네. 삼국지를 안 읽어보신 대형님은 없겠지만 혹시 몰라 설명드리면 그 배신의 아이콘인 여포의 동탁을 죽이기 위해서 이 원래 초선은 왕윤이라는 그 한나라 때 대신 네. 그 양녀죠? 기생 각이 그렇게 나와요. 각이 노래 부르는 이런 기생이에요. 근데 이제 왕윤이 그 동탁을 죽여야겠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동탁의 첩으로 초선을 보냅니다. 근데 여포가 당시에 초선을 사랑했거든. 미리 동탁으로 보내기 전에 여포를 불러서 그치. 설계를 보여주죠 같이. 한번. 그치. 그러니까 여포는 설계. 빡이 돌지. 네. 완전 설계예요 이게. 이중간첩. 그러니까 이제 여포 입장에서는 저 동탁을 죽여야겠는 거야. 동탁이 원래 충신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이 왕윤이 중간에서 농간을 해가지고 이 미인계를 써가지고 초선을 통해 이 그쵸. 여포와 왕윤이 같이 동탁을 죽이게 되는 맞아요. 그 과정이 아주 흥미진진하게 삼국지에서 묘사되잖아요. 삼국지 네. 게임 하면은 꼭 그 초선 이벤트가 꼭 나와요. 초선 이벤트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제일 화제야. 네. 초선이 그래서 초절정 미녀의 대표격인데 네. 이 초선이 이 첫 번째 무공이 초선 배월이었잖아요. 네. 배월이 절할 배자. 선배
고구두레 할 때 그 절할 배자거든요. 네. 그리고 월자가 달월자고 달에게 절한다라는 뜻이 직역하면. 근데 정확히는 달을 보면서 기도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어떤 고사냐면 초선이 그 왕윤 밑에 있을 때 뒤에 꽃이 핀 아름다운 이런 화원에서 달을 보면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장면이 실제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가벼운 이런 구름이 이렇게 다가와서 밝은 달을 가려요. 그 모습을 왕윤이 보고서 초선이 달을 가리게 하였다. 그래서 패월이라고 초선을 부르게 돼요. 너무 이뻐가지고. 초선이 이제 자연까지 감흥시킬 정도의 대단한 이런 미모이다라는 것을 강조한 거죠. 그 장면이 초선이 달을 보며 기도한다라는 초선 배월의 그 초식입니다. 그 권법이. 근데 이게 신조협녀 양가 편에서 그 고묘파 권법으로 어떻게 묘사되냐. 그 상대 어깨 위를 오른손을 올려 손날로 칼을 베는 듯. 그러니까 달을 볼 때 이제 손을 기도하듯이 이렇게 쌍장을 이렇게 마주하고서 기도하듯이 그 쌍장으로 그 손날로 기도하는 손날로 상대를 칼을 베듯이 이렇게 일장을 날려치는 권법으로 응용을 한 겁니다. 임조영이. 그게 첫 번째 등장한 초선 배월이고. 그럼 다음 초식은 어떤? 다음 초식이 서시.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그 서시 봉심이라는 초식입니다. 신성호 서시 아니고. 서시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월왕 5월 동주의 그 월왕 구천이 그러네. 월왕 구천이 오왕 부차에게 그 바친 미인 아니겠습니까? 네네. 서시는 너무나 유명해요. 그 사람이 좀 여러 가지 좀 병이 많았거든. 가슴이 매일 아파가지고 항상 가슴을 손으로 이렇게 누르면서 기억이 나네요. 찌푸리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빈축이라는 고사 그 한자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그래서 서시 빈목, 서시 봉심 이게 다 그 고사에서 나온 겁니다. 봉심은 이 가슴을 움켜쥔다라는 표현이에요. 그 심자가 심장, 가슴이라는 뜻이거든요. 빈목은 눈을 찌푸린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시중에 아파서 자기는 가슴을 움켜쥐면서 눈을 찌푸린 건데 너무 예뻐. 그래도 너무 이쁘잖아. 원래 미인은 찌푸려도 이쁘다고 많이 그러니까 그 시중에 많은 여성들이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게 빈축이라는 그 고사로 나온 거죠. 이거를 응용해서 임조영이 어떤 권법을 만드냐. 오른쪽 주먹을 날려서 상대의 가슴 한복판을 명중시키는. 명치를 때리는. 그렇지. 자기의 가슴을 움켜쥐는 게 아니라 상대의 가슴을 때리는. 명존세네, 명존세. 명치 삐하게 세게 때리는. 양과가 이제 또 그 고운 자태로 하지만 남성미를 가미해가지고 이 권법을 구사를 하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소군출색이라고 번역된. 그래요? 그 권법이 나와요. 고려원은 소군 출세인데. 그렇죠. 고려원이 정확하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색자 이거를 색이라고도 읽을 수 있고 새라고도 읽을 수 있는데 이게 새라고 읽어야 돼. 왜냐하면 이게 변새. 변방, 변세를 새라고 표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왕소군이라는 그 미인이 그 변방으로 시집 간다라는 뜻이에요. 변방으로 나가다. 이 왕소군은 그 한나라 때 그 원제라는 황제의 후궁인데 그 당시에 흉노랑 한나라가 매일 전쟁을 벌였었죠. 흉노 엄청 강성했어요. 흉노의 그 선우가 엄청 그 대단한 이런 카리스마 능력을 왕이죠, 왕.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그 한나라 원제가 저 후궁이랑 계속 싸우다가 한나라 망하겠어. 그래가지고 우리 아름다운 궁녀 하나를 이렇게 바쳐가지고 저 화친을 도모해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뭐 누구를 보낼까 했는데 자원한 게 왕소군이라는 초저쪽 미녀야. 그래서 왕소군이 엄청 똑똑하고 완전 엄청난 절세 미인이야. 그래서 이걸 보내니까 선우 입장에서 흡족하지. 그래가지고 또 왕소군은 중간에서 한나라와 그 화친, 우호 관계를 다지는 노력을 그 선우의 침실에서 다양하게 이렇게 그 궁중에 들어갔으니까 다양하게 노력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60년 동안 그 시집간 이후로 60년 동안 그 흉노와 한나라 사이의 전쟁이 끊겼다는 그러니까 대단한 이런 공적을 평화사절이에요. 평화사절. 60년이 넘도록
그 소근출세 그 권법 초식은 뭐냐? 이 사람이 이제 뭐 비파나 이런 거에 능했거든요, 당연히. 네. 그래서 이제 많죠. 비파를 연주한 듯한 자세를 취해서 상대를 공격하는 권법이에요. 네. 그래서 뭐 5손가락으로 비파를 연주한 듯하면서 그 상대의 몸에 하나하나 튕기는 손가락으로 그게 네. 소근출세 권법이고. 그다음에 마고헌수라는 또 권법을 양과가 시전하는데 네. 그 마고는 그 선녀의 이름입니다. 네. 마고라는 성분 선녀는 되게 유명한데 네. 그 마고라는 선녀가 헌수 술잔을 올리면서 오래 살기를 축복하는 게 축수라고 하죠. 네네. 그게 마고헌수의 그 고사예요. 이 마고라는 선녀는 이게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기도 되게 재밌는 캐릭터인데 매우 손톱이 길어요. 아주 새 발톱처럼 생겼어. 그래가지고 그걸로 가려운 데를 긁어주면 너무 기분이 사람을 이렇게 좋게 만드는 이런 인물로 신화 속에 항상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네. 역시 그 마고헌수의 그 축수를 할 때 술잔을 올려야 되잖아. 네. 그 술잔을 올리는 것을 권법에 응용해가지고 양손으로 주먹을 만들어 위를 향해 올리치는. 어퍼컷인가? 근데 두 손을 함께 올려치는. 더블 어퍼컷. 왜냐면 그쵸. 왜냐면 잔을 올려서 축수할 때 한 손으로 올리면 싸가지 없잖아. 두 손으로 같이 올려야 되는데 두 손으로 상대를 이렇게 공격하는 거죠. 두 손을 같이 올려서. 네. 그게 마고헌수고. 그렇군요. 이런 게 재밌어요. 이런 게 다 그 김용 선생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권법으로 만들어서 양가가 거지들과 싸우는 장면에 그 적용을 시킨 거거든요. 저희 방송 시작한 이후로 그 야부리님 말씀이 제일 빨랐던 것 같아요. 잘 털었네. 이런 것들이 지금 되게 많은데 아주 짧게 좀 훑고 넘어가도 될까요? 네네. 천손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천손. 천재의 손녀. 하늘의 손녀라는 뜻이 천손인데 천손이라는 거 직녀성 견우직녀할 때 직녀 그 별자리를 천손이라고 많이 불러요. 비단이 금자가 나오네요. 직금은 이제 비단을 짜다라는 뜻이고 네. 직녀성을 모티프로 하고 있는 이런 권법입니다. 배 짜는 모습인가 봐요. 그렇죠. 배를 짜는 듯한 동작을 취해서 두 손으로 상대의 어깨 위를 내리치는 권법. 근데 이게 용대운이라는 그 한국 무협소설 작가의 굴림천하에도 이 무공이 등장하거든요. 그렇군요. 거기서는 이제 소매로 상대의 무기를 감아 날려버리는 무공으로. 그러니까 이름은 그대로 가져오고 조금 변주를 했죠.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게 한국 무협소설의 많은 권법 네이밍들이 다 중국에서 많이 차용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쵸. 특히 김용 선생이 워낙 재밌는 이런 무공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그거를 응용을 안 할 수가 없어. 묵향에서 그 북명시공 등장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네. 그건 너무 노골적이긴 하죠. 그다음에 문군당로. 네. 문군은 탕문군이라고 혹시 사마상여 아세요? 사마상여와 이게 절절한 이런 로맨스를 벌였던 원래 과부거든요. 탕문군이 네. 과부인데 사마상여라는 이 아주 그 당시에 이렇게 잘 나가던 이런 지식인 작가가 이렇게 자기 집에 이제 초대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작가가 이제 검은고를 들어서 곡조를 또 연주하는 모습에 반한 겁니다. 사마상여도 그 탕문군이 워낙 미인이니까 또 반했고 탕문이 과부였거든요. 네. 사마상여는 뭐 별별 없는 이런 그 문인이었고 글만 잘 짓고 검은고 연주 좀 하는 한량이지. 그래서 당연히 탕문군의 아버지는 대단히 잘 나가던 일종의 거상. 네. 요즘으로 따지면 뭐 삼성가, 예, 뭐 이런 이건희급이야. 근데 자기 딸이 막 저런 한량 검은고나 치는 딴 딸아에게 반했으니 허락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둘이 야밤도주해. 그래가지고 술집을 엽니다. 네. 먹고 살려고. 그래서 이제 탕문군은 화로에 앉아서 술을 빚어서 팔고 그 사마상여는 이제 설거지를 하면서 비난한 가난한 삶을 사는 모습을 차마 보지 못한 아버지인 그 부자인 네. 아버지가 이제 도와줘가지고 그들에게 재물을 나눠주면서 유산 상속을 조금 해줘서 부유하게 산. 되게 부럽네요. 되게 재밌는 이런 고사인데 이 문군당로라는 양과가 시전한 그 미녀권법이 당로. 이 당로의 로자가 화로 로자예요. 화로에 앉아서 술을 판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귀비취주는 무슨 뜻인가요? 양귀비가 아닐까요? 양귀비죠. 예. 그래서 아까 그 문군당로 화로에 앉아서 그 술을 따르는 그 모양을 취해가지고 술을 따르는 듯하면서 상대 머리를 내리찍는 권법이 문군당로라면 귀비취주는 양귀비가 취한 거죠. 술에 취한 게 취주.
그래서 직권. 양귀비가 술에 이게 당현종과의 로맨스가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당현종. 네. 그래서 당현종을 기다리면서 술에 취해가지고 난동을 부리는 그 고사를 지금 주사를 무공으로 제안했다. 근데 이제 춤추면서 술에 취해서 막 춤을 추는 듯한 모습의 고사입니다. 네.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양귀비인데. 물론 우리의 시각으로는 안 이뻐요. 양귀비는. 그렇죠. 옛날 관점으로. 아무리 양귀비라도 취해서 주사 부리면 짜증날 것 같긴 해. 주사도 뭐 예쁘게 부렸나 보지. 이제 아름다운 귀엽게. 여성이 이제 술에 취해서 흐느흐느거리면서 뭔가 이렇게 술에 취한 모습을 그치. 보이면 귀엽게 좀 요염하게 느낄 수 있죠. 토하고 이러면은. 근데 완전 그거를 양가가 흉내내는 거예요. 양가가 마치 취권처럼 술에 취한 듯 몸을 흐느적거리면서 상대를 향해 달려가 상대의 어깨를 내리치는 취권의 일종이죠. 그렇네요. 문군당로는. 네네. 그리고 농옥취소. 농옥취소도 재밌는데 이 농옥이 퉁소를 불다라는 뜻의 그 권법입니다. 고사에서 가지고 불을 취자에 퉁소 소자. 그래서 이거는 이것도 진나라 목공의 여동생이 농옥이거든요. 이 농옥이 소사라는 젊은이에게 시집가요. 나중에 이 소사라는 젊은이가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김용이 소사승용이라는 초식도 만들어내거든요. 승용권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유일하게 커플 각각의 이름을 따서 권법을 만든 거야. 네. 남자의 이름을 따서 소사승용, 그 부인의 이름을 따서 농옥취소.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이제 이들 부부에게 좀 나름 특전을 베푼 거죠. 그렇네요. 그리고 난신능파. 라는 또 낙신 아니에요, 낙신?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이거 지적하려는 다르네. 건데 그 김영사판에는 난신이라고 그 잘못 번역을 했어요. 또 그래요? 고려원하고 고려원은 다르네. 낙신이라고 네. 정확하게 돼 있죠. 맞아요. 네. 게다가 이 낙자가 낙수 맞아요. 할 때 그 낙자거든요. 네네. 강 이름이에요. 근데 김영사판에서는 이 난자가 난꽃 난자로 잘못 한자도 아예? 잘못 프린트가 됐구나. 병기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정확히는 낙신능파거든요. 네. 이게 뜻이 뭐냐면 낙신은 낙수의 여신이에요. 네. 낙수라는 그 황하를 가리키는 그 강의 여신이 낙신이고 능파는 이름입니다. 능파선자라는 그 신의 이름, 여신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물을 다스리는 선녀거든요. 네. 근데 이 낙신 능파선자를 이용한 초식이 되게 많은데 바로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 철룡팔부의 능파미보. 네. 그게 그 능파선자의 그런 보법을 활용한 그렇군요. 대단한 이런 경공술이죠. 물과 같은. 능파 물을 다스리듯이 물을 이렇게 주유하듯이 물 흐르듯이. 그러한 보법을 만들어낸 게 김용 선생의 능파미보 아니겠습니까? 근데 철룡팔부의 능파미보 이전에 이미 신조협력편에서 낙신능파라는 권법으로 한번 써먹고 나중에 능파미보도 김용 선생이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김용 선생이 무공초식 네이밍을 한다는 거야. 이런 게 재밌고. 근데 이렇게까지 막 한 민년당 한 고사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되게 정성 들여한 거는 이게 처음인 것 같아. 이렇게까지 정성을 들인 무공무 민영어법이. 일단 김영사판에 구익악권이라고 이렇게 네이밍된 권법이 있는데 이거는 한자를 잘못 변기했어요. 김영사판에서 구자가 갈고리 구자고 익자가 이 김영사판에서는 홍익인간 할 때 익자로 이익이 된다 할 때 되어 있는데 실제 실제 원문에서는 익자가 그 익자가 아니라 그 주살 익자입니다. 화살과 관련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익이라는 단어 자체가 기본적으로 사람 이름이에요. 한무제의 아내가 구익입니다. 이 한무제가 아내를 정말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외척들 때문에 나중에 이제 나라가 권력을 좀 남용할까 두려워가지고 나중에 사랑하는 부인인데도 사약을 먹여 죽였다라는 되게 비정한 역사 고사가 있어요. 한무제도 진짜 이상한 사람이지.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나라를 위해 너네 집안에서 나라를 말아먹을까봐 너를 죽여야겠다. 이게 말이 돼? 정치적으로 희생되는 여성들이 진짜 많죠. 근데 이 구익이라는 여성이 태어날 때부터 오른손 주먹을 쥐고 있었대. 약간 불구가 있나 봐. 장애가 있나 봐요. 그래요? 이제 그래서 한무제가 나중에 손을 펴서 뭐 어떻게 펼쳐줬다라고 해서 권부인이라고도 불리는데 그래서 이 고사가 이 권법 이름이 만들어진 겁니다. 구익 악권. 이게 줄 악자. 그다음에 주먹권자. 구익이 주먹을 쥐다.
당연히 권법으로 변환시키기 좋겠죠. 좋죠. 네. 주먹을 쥐고 있으니까. 주먹을 쥐어서 상대를 때려주겠지. 그리고 측천수렴. 측천무죠. 측천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당나라 때 최고의 중국 역사상 최고의 최고이자 유일한 여왕 아닌가요? 그렇죠. 네. 최고의 여황제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그 적인거리라는 영화에 보면은 측천무가 또 그 대단하게 등장하거든요. 네. 이 사람이 좀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들들도 다 이게 이 사람이 완전 흑막이거든. 네. 그게 수렴청정이라는 단어를 아시잖아요. 그렇죠. 일종의 대리인. 대리인 그 얼굴마담 앞에 세워놓고 자기 아들들이죠. 자긴 뒤에서 온갖 권력을 다 자행했던 후견인으로 성인이 될 때까지. 그리고서 아들 나중에는 이 사람이 그래도 엄마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성애에 대한 신화를 깨부수는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아들까지 나중에 폐위시켜. 네. 그리고 자기가 황제에 올라가. 좀 어떻게 보면 되게 멋진 대단한 여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비정하고 권력의 생리라는 게 부모 자식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아버지가 아들과 싸우는 장면들은 역사에 많은데 어머니가 아들을 폐위시키고 자기가 황제에 오를 정도로 이거는 드문 케이스고 이게 여성이라 하더라도 남녀의 구분이 아니라 권력을 얻게 되면 이렇게 비정해진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고 여성 폭군들도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그 피에 메리 같은 그 블러드 메리 같은 그렇죠.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폭군이 아니어도 좀 이렇게 띨띨한 이런 그 대통령도 있지 않습니까? 있었죠. 아무튼 그 측천무후의 수렴청정을 측천수렴이라는 권법으로 만들어낸 측천수렴. 독특한. 이게 재밌는 무공이에요. 왜 재밌는 무공이냐? 양과가 이 무공을 딱 시행하려고 할 때 이게 대부분 육무상이 부르면 양과가 시행하는 거예요. 네. 육무상이 먼저 이런 무공 이름을 네이밍을 먼저 호명하면 양과가 그거를 거지 상대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쭉 열거되어 있거든요. 근데 양과가 이 무공을 듣자마자 이게 좀 약간 긴장해요. 왜? 이 무공은 전개하면 허점이 노출되는 초식이에요. 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자신의 가슴에 큰 허점을 보일 수밖에 없는 권법이래요. 네. 근데 이 양과의 경우에는 그런 허점을 보이는 것을 감수하고 이 무공을 시전을 합니다. 왜? 이 무공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무공이 압도적인 사람만이 자신의 허점을 노출시키면서도 상대를 제압할 수 있어요. 이 거지들 상대로 양과가 무공이 더 앞서니까 이제 양과가 비슷한 레벨의 사람하고 싸울 때는 이 측천수렴을 쓰게 되면 자기가 당할 수 있어. 근데 자기보다 약자들과 상대할 때는 자기의 허점을 보이더라도 자기가 내공으로 커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측천수렴을 사용하는 장면을 김용 선생이 되게 디테일하게 묘사를 해요. 네. 이 무공의 허점들을 서술하면서. 마지막으로 육무쌍이 너무 재밌잖아. 네. 고묘파의 미녀권법 얘기하는 것마다 양과가 남자 아이돌이 여자 아이돌 춤추는 거 보는 뭐 그런 느낌일 것 같아. 근데 그런 상황에서 육무쌍이 마지막에 이런 사자성어를 외쳐요. 일소경국. 그러니까 한 번 웃음에 나라를 기울게 하다. 네. 경국지색의 그렇죠. 근데 이 무공은 미녀 권법에 없는 즉석으로 그냥 육무쌍이 흥에 겨워서 막 아무거나 내던진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익히질 않았잖아. 양과가 미녀 권법에 없는 초식이거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양과는 머리가 기막히게 회전이 빠른 사람 아니겠습니까? 즉석에서 또 응용을 해내죠. 네. 그 장면이 재밌어요. 이 어떤 식으로 하냐? 일단 양과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잠깐 생각한 다음에 갑자기 손바닥을 탁 치면서 하늘을 쳐다보며 앙천대소 큰 웃음을 내지르러요. 터트려요. 그러면서 그 큰 웃음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고요. 하하하 뭐 이런 비슷한. 그랬더니 거기에 구음진경에 심오한 깊은 내공을 그 웃음소리에 실어보는 겁니다. 사자우처럼. 사자우 같은 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자우나 일소경국의 그 내공이 운영되는 방식도 똑같은데 사람의 그 달팽이관 귀 속에 있는 그 달팽이관을 흔들리게 하는 효과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살짝 어지럽게 되겠죠. 사람이 어지러워요. 네. 사자우 같은 경우는 뭐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만 이 양과가 그 정도 내공이 있지 않고 구음진경도 아직 일천하기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흔들리게 해서 쓰러지게 할 정도의 어떤 실력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웃음에
그 경국 나라를 기울게 하듯이 그 사람들을 넘어지게 휘청거리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응용력이지. 그러니까 게다가 육무쌍도 내공이 딸려가지고 그 일소경국의 그 웃음소리에 육무쌍도 휘청거려서 넘어지려고 할 때 양가가 고만 웃고 이제 육무쌍에서 거지들 다 물리쳤잖아. 네. 아무튼 이런 무공까지 이어지는.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김용 선생이 기본적으로 무공 초식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이런 식의 역사적인 문학적인 고사를 활용해서 자기가 만들어낸 허구적 캐릭터 안에 이게 더 씌워서 마치 진짜 이런 것이 있을 법하게. 왜냐면 다 실제했던 고사거든요. 네. 양거와 육무쌍만 허구적 인물이야.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그에다가 민여검법이라는 게 마치 진짜 있는 것처럼 일소경국은 없대잖아. 민여검법 안에. 그거를 또 새롭게 그 안에서 가공해서 허구 안에서 새로운 또 허구를 만들어내고 그 장면들도 되게 유쾌하고 재밌고 장르적으로 흥미진진하잖아요. 거지만 부상하네. 이사매님은 민여검법이라고 했는데 민여검법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나요? 좀 약간 그냥 성차별적이지 않아? 옛날에 나온 책이니까 아마 그런 식의 네이밍을 하지 않았을까. 흥미가 없지. 민항권법이어야지 흥미가 있지. 근데 그 취권에 취팔선이라고 무공 나왔잖아요. 혹시 기억하세요?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성룡주연의 취권 영화 보면은 막판 그 대결 때 취팔선이라는 무공을 사용하는데 이제 그 역사상 그 여러 가지 신선 이름을 8명의 선인가 보네. 취한 8명의 그래서 여동빈, 철괴리, 남채화, 뭐 장과로, 조국구, 뭐 하선고 이런 그 신선을 활용해가지고 남자의 또 무공이 있구나.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그 중간에 여자인 신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인권처럼 이렇게 활용하는 장면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취권이 여기서 모티브 얻지 않았나. 그렇겠지. 여기도 아까 취권이 하나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문군 당로라는 취권. 네. 그런 식으로 이게 귀비치주가 전형적인 취권이죠. 양귀비가 이제 술에 취했다라는. 그래서 이게 옛날 사람들이 생각한 장르적 재미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요즘 시대에 뭐 한국을 대표하는 지금 21세기 한국을 대표하는 미녀들 이름을 딱 이렇게 줄지어서 그거 갖고서 무슨 말장난을 하면 이거는 이게 난리 날 상황인데 이 중국의 전통 시대의 남성들이 이런 식으로 미인들 뭐 3대 미녀니 중국의 4대 미녀니 이런 거 뽑아가지고 랭킹 정하고 우리 무협 청취자들이나 저희들도 약간 그런 혐의를 지을 수는 없어요. 김용 월드에서 누가 가장 이쁘냐 1, 2, 3등 막 이렇게 줄 씌우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남성들이 이런 무협이라는 장르를 갖고서 노는 방식인 거죠. 옛스러운 옛날 방식. 요즘 시대는 좀 맞지 않고 오히려 이제 미녀 건법이 있으면 아까 동주님이 얘기한 것처럼 민항 건법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민항건법이라고 하면 뭐 근데 옛날에는 남성들이 얼굴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여자들은 얼굴이 중요한데 남성들은 얼굴보다 용맹함, 지략, 어떤 정치력, 인화력, 덕망 뭐 학식 그쵸, 이런 것들이 더 중요했고 여성은 오로지 외모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재주나 뭐 여러 가지 등등이 따르죠. 그런 점에서 남녀에 대한 어떤 잣대, 평가 잣대가 많이 다르다는 거고 하지만 요즘 시대는 남성도 외모가 중요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오디오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엄청난 배려입니다. 대형님들 저에게 감사하셔야 될 수도 그렇지. 있어요. 우리가 감히 나서지 못하고 자신이 있으면 이렇게 오디오가 아니라 비디오 방송을 했겠지. 그런 점에서 뭐 요즘은 남성들도 남성 작가들도 심지어 문인이나 정치가들은 말할 것도 없고 남성들조차도 외모 비주얼이 중요시되는 시대이고 또 여성들도 남성이 여성의 외모를 밝히듯이 또 중요하게 높게 평가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제 주변에 막 친한 여자애들이 막 그 남자 아이돌 품평하는 거 저 많이 들었어요. 외모 품평.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서로가 서로 남자가 여자의 외모를 밝히는 것과 여자가 남자의 외모를 밝히는 게 서로 이렇게 비등하게 서로 좋은 거죠. 그런 걸 표현할 수 있는 사회가 거는 거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 상처 안 받게 조심하자. 외모를 평가하는 게 문제가 못생긴 것을 이쁘다라고 이쁜 것을 이쁘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좀 부적절한 게 있지만
이렇게 누굴 이쁘다고 하는 순간 누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저평가돼. 맞아요. 그리고 소외되거든. 그러면 그게 상처받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탑 성형 강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외모를 평가하는 것 자체에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거나 외모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서로 외모를 평가하지 말고 외모로만 평가할 외모가 없어. 얼굴이란 게 없는 사람. 얼굴 없는 사람들. 좋네. 아무튼 그 미녀권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고묘파 미녀권법이죠. 고묘파 미녀권법. 임조영도 자기가 미녀였으면서 근데 이게 웃긴 게 임조영이 만들었다고. 남자 왕중양이 만든 게 아니라 왕중양이 미녀권법 만들면 웃기잖아. 그렇지만 김명 선생이 임조영을 그렇게 된 거니까 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앞에 한 얘기가 달라지는 거 아니고요. 네. 아무튼 오늘 그 미녀권법 주제를 가지고 되게 재밌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주제로 더 재밌는 부분으로 또 점프를 뛰어가지고 네네.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존병. 본 방송은 인문예술 공유지 물레단, 전산실의 청개구리, 그리고 북극곰 사운드 및 많은 동료 뮤지션들의 도움으로 제작되었습니다.